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클래스의 김명근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스페셜 클래스, 새 출발하는 만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00년부터 무려 23년째 한국경제TV 와우넷과 함께한 원조 주식 전문가시죠. 시황 및 수급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대가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강의 먼저 듣고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파트너입니다. 저녁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제가 조일교 스페셜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제가 한국경제TV 한 23년 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다 아실 것 같고, 언뜻 커리큘럼을 보면 1강, 2강, 3강 쭉 보면 파생, 수급 분석, 캔들 분석,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저렇게 나왔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강의만 보셔도 알겠지만 요 기술적 분석에다가 제가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어떻게 입혀서 이거를 녹아내는지를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강은 현명한 투기하고 어리석은 투자라는 얘기인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제시 리버모어라는 유명한 분이 이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아마 그 한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그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꼭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죠. 바이블처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1강에서 다루고 두 번째는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이평선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평선 그리고 캔들. 요것도 제가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에 서점 가면 캔들 같은 게 막 암기식으로 막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팬들은 대박 팬들이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암기 정말 잘하신 분들은 다 대박이 나고 수익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식에 대한 캔들은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4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강은 원래부터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수급 분석, 시장, 종목 수급 분석은 저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6강과 7강은 아무래도 이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전편을 좀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강,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파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원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파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곧버스라든지 레버리지 ETF처럼 2배짜리. 미국도 보면 SQQQ하고 TQQQ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세요. 시간 가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강까지를 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섹션만 딱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제가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투자와 현명한 투자인데요. 먼 옛날에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던 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리석은 투자와 현명한 투기의 정의,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어리석게 투자하는 사람과 투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투기는 다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투기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캔들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이런 패턴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이런 자꾸 정답을 찾으려는 사고를 가지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를 꺼놓고 그 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꾸 어떤 패턴은 정답이 나는 패턴이고 어떤 패턴에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정말 제가 주식을 한 30몇 년 하고요. 한국경제TV 23년 하면서 듣지도 못했던 이론이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정답을 내려고 하는 사고. 이게 좀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꾸 종목 차트만 보세요. 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 차트도요. 예를 들어 보세요. 2000년도처럼 시장이 막 유동성이 들어올 때 이 종목 차트가 맞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처럼 시장이 1년 내내 떨어질 때는 이런 종목 차트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장에 따라서 종목의 차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패턴에선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직 그것만 보고 이 차트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시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마추어들이 수익이나 시세를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들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멘탈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옛날 속담에 보면 그런 거죠. 돈을 막 쫓아오면 돈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일을 좋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나 시세를 굉장히 메인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나 멘탈은 거의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손해가 나면 눈이 빨개져 갖고 밤새도록 막 어떤 종목이 대박 날까, 어떤 종목이 내 복구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8강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리석은 투자에 해당되는 1번과 4번은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현명한 투기를 할 수 있는 1번과 4번의 기준에 다 부합하고 충족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한 30년 하고 또 파생도 한 30년 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도 한 23년 정도 출연하면서 제가 얻은 느낌은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는요 대중들과 똑같은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올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작년 하반기에 2,300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패닉 셀링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패닉 셀링이 언제 옵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안 온다. 한번 보세요. 2003년 3월 17일 날 패닉 셀링이 왔어요. 그때가 코스피가 515고 PBR이 0.7배고 퍼가 7배예요. 보통은 퍼가 10배 이하면 저평가하고 PBR이 1배 이하면 저평가죠. 근데 그때는 패닉 셀링이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대중들도 시장이 급락해서 패닉 셀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패닉 셀링이 왔어요. 자,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였어요. 그때 코스피가 892였고 PBR이 0.85였고 퍼가 12.96배였습니다. 이때 언제인지 아시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아마 빅쇼트라는 이렇게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무너질 거라고는 우리나라 어떤 금융기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들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럼 당연히 그 예상을 못했던 시점에서는 패닉 셀링이 나옵니다. 자, 2020년 9월 3일인데요. 이때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2020년 3월 19일 날, 예,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19일인데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할 걸 대중들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닉 셀링이 났던 세 개의 공통점을 보면 대중들이 아무도 몰랐을 때 패닉 셀링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많은 대중들이 방송만 출연하면 유튜브만 나오면 엄청난 패닉 셀링,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끝난다. 그때를 기다려서 나는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경기 침체고 뭐 패닉셀링 이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셀링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시기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다 패닉셀링을 예상하고 있으면 패닉셀링 나오면 주식 살려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역발상 투자.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생각하는 쪽과 반대로 가라. 이거는 뭐 저 먼 앙드레 코스탈라니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월가의 전설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출은 전 세계로 다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통계청 가서 수출 동향을 매달 체크를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출 동향만 체크하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흐름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도 보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수출 증감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이번 달에 수출이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타나는 그 도표예요. 대표님 왜 경상수지를 안 보고 무역수지를 안 보고 그렇습니까? 왜 그거를 잘 안 보는가 하면 경상수지하고 무역수지를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그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하니까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 수출로 벌어들였던 돈,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하고 믹스가 되면서 혼돈될 수 있는 데이터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경상수지 안 보고 무역수지도 보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1200원대하고 1100원대 무역수지 하는 거하고 1400원대 무역수지 하는 거 원재료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하고 경비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오류가 나지 않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수출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도 오류가 나죠.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요. 지금 2021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 전년 대비해서 16%, 41%, 45% 이렇게 막 급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벌써 와 수출 너무 잘 돼. 한국 경제 너무 좋아. 한국의 수출 너무 잘 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떨어져다가 2022년 1월 달 보면 또 15에서 21, 18, 12, 21 어떤 박스권이 묶이죠. 그죠? 그러니까 45로 갔던 애들가 20대로 확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자, 2020년도에 요게 외국인들 수급이고요. 2022년도 수급이 이렇게 되고요. 2021년도 수급이 이렇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수출 증감률이 21%에서 40%까지 막 계속 급증하고 한국경제신문 매일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신문은 모두 수출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연일 주식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야죠. 수출이 이렇게 좋고 증감률이 좋은데 왜 팔지? 자,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20%대에서 또 막 이렇게 행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행보를 하는데 2022년 작년에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상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아직은 안 됐구나.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요.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무려 45를 찍었던 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를 찍어 급전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무려 16조를 매수해요.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요. 수출 증감률이 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시세만 보지 말고 이런 수출 증가율과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남들보다 대중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해하지 않고 종목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작년에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2X ETF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형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는 인버스 ETF 수급은요.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근데 작년에요. 1월 달에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이만큼 사고요. 그다음에 4, 6월 달에 마이너스 15% 떨어지면 인버스를 많이 샀던 걸 이익 실현해야 되잖아. 근데 이익 실현하고 더 사요. 그러면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막 조단위로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언제 팝니까? 10월 달, 11월 달에 앞에 샀던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만 잘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만 가더라도 시장의 이해가 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출 증가율, 인버스 이런 것들이 막 최악으로 다니고 있고 막 그렇게 막 올라지는데 외국인들이 막 팔 때 개인들은 66조를 사고 16조를 샀어요. 정작 바닥을 찍고 외국인이 살 때는 마이너스 6조를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 시세만 보지 마시고요. 시세 외에 데이터를 어떻게 시장에 접목시킨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알바트로스는 쉬지 않고 8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데요. 바람의 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비행 시점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조일교 스페셜이 그 해답이 될 겁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의 무려 23년 차 원조 전문가시죠?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라면 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든 목적지가 어디든 이젠 날개를 활짝 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가득 준비했는데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식과 파생, 교육 BOD에 스페셜 자료지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장을 활공하는 주식의 알바트로스가 돼보세요. 투자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날아가는 조일교 스페셜. 그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서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시장에 대한 역발상 투자, 그리고 종목 매매 전에 반드시 시황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023년에 시황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오늘 좀 재밌게 토론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거 이런 거 싫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 프로고 토크 프로면 뭐 딱딱하게 질문이 오가는 것보다는 좀 네. 자연스럽게 우리 보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잠 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하는 걸로 하시죠. 앞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출 증감률 보고 놀랬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 배웠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경제신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이 너무 잘 된다니까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수급을 같이 봐주는 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 네.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2023년도 시장의 빅 트렌드의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가끔씩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우리 또 MC 분께서 시청자 입장에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네. 쉽게 제가 설명하니까. 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2021년 이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너무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 막 올라갈 때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 물가가 낮으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물가에 저금리에 그다음에 계속 돈을 푸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연준이 돈을 푸니까 유동성도 확장병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고퍼주들이 막 날아갑니다. 성장 기술주. 그러니까 지수 흐름이 보면 우상향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증시가 2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이 연금을 대부분 다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가 빠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주가 올라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저금리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질 일이 없죠.
떨어지면 올라가, 떨어지면 우상향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그러니까 내 자산이 올라가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소비를 해 제꼈던 거죠.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시대고 고금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계속 축소하고 그러면 돈을 이렇게 계속 줄이면 침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고퍼주들, 성장 기술주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설적인 이렇게 해치펀드의 대가들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그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3년, 2024년 정도의 그런 시장을 볼 때 예전에 디플레이션, 저금리, 유동성 확장 시대, 경기 호황 시대 이런 식을 생각하고 주식하면 주식은 필패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네. 자, 두 번째는 당장 작년하고 올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것만 볼게요. 작년 2022년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패닉 셀링 온다고. 유럽이 하나 망해야 된다고. 대마가 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리만 브러더스 사태 망하는 게 유럽에서 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보면 국가에서 보증하는 한전채로만 자금이 쏠리지 다른 건 좀 우량주라도 발행 자체가 안 돼요. 그 채권 시장에 작은 경색 나오죠. 그래서 레고랜드 들어봤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막 자금이 꽁꽁 이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이제 유럽에서 뭐 터져야 되나? 리스크가 막 굉장히 잔존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2023년 1월 달 딱 되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회사채뿐만 아니라 AA라고 얘기하는 조금 우량한 기업들은 이제는 자금 부분이 완화가 돼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AA 등급의 회사채들이 오버부킹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채를 나는 500억 정도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1000억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채권 시장이. 예.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보세요. 나스닥은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최근에 2013년 도니까 유럽 시장이 어때요? 전고점을 벗겨버리잖아요. 사상 최고치 돌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리스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죠. 그러네요. 외국인들 16조씩 막 사고.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16조 샀다고 시장이 막 엄청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게 좀 좋아진 것뿐이지 고객 탁금은 71조에서 어때요? 45조로 빠져버리는 거죠. 돈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사요. 주식시장이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작은 경색만 좀 풀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제한돼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작년 2022년 9월 10월 달은 너무 시장이 위험하니까 주도주가 가더라도 정말 확실한 주도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확실한 주도주 뭐 있습니까? 2차 전지. 전기차만 앞으로 잘 될 거다. 왜? 우리 주변에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계속 우량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풀리니까 이제 어때요? 은행주,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가 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은행주하고 중국 소비 관련주 올라가죠. 왜냐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는 중국이 꼭꼭 닫았는데 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은행주는 아무리 금리를 올려갖고 예대 마진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은행주 올라가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행주도 어떻게 돼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걸 보세요. 개별주들도 어떻게 테마주라고 얘기할게요. 급등주. 작년 2022년도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채권 시장도 장경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을 찾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주도주나 테마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지마 테마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정치 테마주 막 이렇게 가고 막 택도 안 되는 막 이상한 테마주 막 갈 때 막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묻지마 테마주를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묻지마 테마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네옴시티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2차 전지의 금양이라는 2차 전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믿을 수 있는 테마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것만 가는 거예요. 자, 올해도 보세요. 로봇 관련주 가죠.
삼성전자에서 로보틱스의 유상증자 500억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AI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자, 올해의 트렌드를 제가 궁금하다 그랬죠.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네. 예전처럼 뜬금없이 묻지마 테마주 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테마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종목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유동성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거 잘못 묻지마 테마 들어갔다가 기업이 부도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테마주든 우량주든 확실한 모멘텀이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네. 반대 급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테마주는 세게 가죠. 왜? 제한된 유동성으로서 딴 게 살 거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주유소 습격 사건 보면 난 한 놈만 패겠다 이런 것처럼 그 테마주가 100% 이상 끝까지 올라갔다가 꺾이고 이런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물가지수와 통화지수라는 이런 이슈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하고 실적으로 옮겨가니까 이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확실하게 테마가 갈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까지만 보세요. 9%, 8%, 3%, 2% 이러니까 네. 작년에는 정말로 파월 의장이 어떤 뭐 이렇게 연설만 하더라도 기억나세요? 볼 때 파월 의장이 야 오늘 파월 의장 연설 있대 이러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올해 지금 소비자 물가 막 떨어지니까 요즘 미국 시장 봤어요? 파월 의장 연설하면 또 아는구나. 그래 니는 직거래라. 그 시장이 파월을 안 믿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게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 이슈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레리 서머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인 PC를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연준도 금리 인상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레리 서머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재경장관도 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학장까지 하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그것도 이분은 불과 1, 2년 전까지 하더라도 긴축을 해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럼 네.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꺾이고요. 주거비용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대표님 주거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거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거는 이래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은 렌트를 하잖아요. 집세 계약을. 근데 1년 단위로 해요. 그러면 1년 전에 집값이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계약했으면 1년 뒤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네. 1년 동안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올해 이제 렌트 계약을 1년 단위로 다시 하니까 올해 렌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 집 계약으로 하겠죠. 그럼 렌트는 어떻게 돼요?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물가 지표들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왜?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한 뒤에 다시 우리가 이제 연준이 2%대라고 하잖아요. 2%대 올 때의 그런 기간을 보면 보통 2년씩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월 의장이 우리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급등해버리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뭐만 보는가 하면 미국의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싫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올해는 어때요? 금리 인상은 늦추더라도 돈을 풀지는 않겠죠. 그럼 올해는 유동성 장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유동성 장세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시장 왜 올라가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S&P의 연도별 낙표를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세계의 크라이시스니까 위기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빠졌던 것 중에서 2022년이 가장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대공황 때도 이만큼 안 빠졌거든요. 1년 단위로 봐서. 네.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떨어지면 반드시 뭘 합니까? 리바운딩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뭐냐면 베어 마켓 랠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빅쇼트에 보면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S&P 지수가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고 네.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형태들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통화 정책보다는 조금은 그 경기, 그 다음에 소비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볼게요. ISM 구매자 관리 지수 계속 떨어져요. 좀 너무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2000년도 5월 이후로 최저치. 그리고 미 소매 판매, 소비와 관련된 거죠. 네.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적금해 놓은 것들 다 쓰면 이제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근데 네. 빅테크는 계속 이제 해고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핵심, 아까 질문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올해 2023년은 어떤 트렌드인가요? 그러면 일단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 예. 그다음에 원래 이게 유동성을 풀 때는 아무리 고퍼주라도 멀티플을 막 적용해요. 그래서 막 성장주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데 유동성을 확 죽여버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비싼가 싼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제까지는 고퍼주를 갔다면 고퍼 성장주 갔다면 이제는 어때요? 저퍼 저평가된 주를 가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좀 자유로운 주식과 그 다음에 저퍼주 이런 게 가겠죠. 그럼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 주식을 가겠죠. 왜 그런가 하면 경기가 원래 안 좋으면 좋은 기업도 어때요?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 나겠죠.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도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실적이 흑자였다, 적자였다가 흑자로 돈다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경기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뭐예요? 돌아선 업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올해 턴어라운드 업종, 그다음에 경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업종, 그리고 저퍼주. 그러니까 멀티플이 너무 많이 있는 아마존, 테슬라 이게 최근에 급등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그냥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못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딱 모멘텀, 그러니까 테마주나 주도주도 모멘텀 있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확실한 모멘텀,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확산이 안 되니까 로봇이 됐든 네옴시티가 됐든 어떤 하나의 테마가 딱 꽂혀버리면 그 테마 100% 이상 이상 올리고 끝나지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별하고 집중하고 압축을 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막 종목 30종목 사놓고 막 기다리면 이 종목 올라오고 이 종목 올라오는데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좋은 시절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진짜 되는 종목만 한 전체 한 30개 종목이 있다면 되는 종목 한 두세 개만 딱 잡아서 딱 공략하는 정책이 맞다라는 게 지금의 트렌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액탁분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네. 방금 했던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제는 2000년도 이전하고는 좀 다른 시거의 어떤 투자 방식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종목 백화점식으로 깔지 말고 딱 타겟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골라야 하고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이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테마주, 주도주 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럴까요? 예, 네. 아까 했죠. 경기 침체에 영향 안 받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테마주나 주도주는 확실한 형태의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못 간다 그러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막 풀 때는 막 고퍼주가 막 가는데 네. 이제 유동성이 다 꺾여버리면 사람들이 시장 가서도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퍼주, 가치주가 간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내가 시장 가서 생각하면 돈 많을 때는 좀 비싸도 막 쓰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따지잖아. 요게 더 싸냐, 요게 더 싸냐, 가성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퍼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저평가된 중까지 참고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투자 환경이 달라지면 또 결국은 그에 따른 종목 매매 전략도 이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또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이제 변화된 흐름 속에서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이 유동성이 많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명건 씨가 네. 주머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막 여자친구하고 막 쇼핑하다가 여자친구 저것도 사줘 그러면 에이 그래 사자 뭐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죠. 그리고 네. 사고 나서 뭐 이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명건 씨가 돈이 없어. 그러면 여자친구 저거 사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야 이게 딴 데 가면 좀 비싼데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아. 이게 따지잖아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때 꼭 필요한 아까 테마주도 꼭 필요하고 우량주도 꼭 필요한 주식만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꼭 필요한 주식은 내가 얘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 그 얘가 이번에 이런 올해 2023년 트렌드의 테마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식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 이 트렌드가 큰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길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나머지 내가 돈이 없는데 나머지 필요 없는 주식은 어떻게 해요? 당근마켓에 나가고 팔아가고 돈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해 트렌드에 못 가는 그런 주식들은 계속 길게 가져가면 내한테 이익을 줄까요? 계속 희망 고문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물어봤죠. 지금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고 올해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들은 짧게 가져가고 빨리 바꾸는 전략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 속된 말 계속 손가락 빨고 희망 고문할 수 있는 거죠. 네. 필요 없는 주식은 어때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팔자. 팔고 그 돈 생기면 필요한 주식을 사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면 쉽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백화점 가서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거 사고서 뭐 돈이 많은데 뭐 당근마켓에서 뭐 팔아 근데 놔두면 뭐 다 쓸 일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올해 트렌드에서 벗어난 종목들은 좀 빨리 종목에 차시고 올해 트렌드에 되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3년 시장의 변화와 또 미래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근데 결국에 올해 투자 전략 또한 차별화된 주도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투자 시에 참고해야 될 점이 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유의점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제가 대충 설명했던 건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2강, 3강, 4강부터는 구체적으로 올해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나 종목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왜 경기도 안 좋은데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16조 원 샀나?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거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주식이 왜 16조 원 사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갔다가 이제 약세로 꺾였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바꿔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중국 성장률 안 나오죠. 일본 지금 통화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죠. 터키 이런 국가들이나 뭐 다른 국가들 보면 헤매죠. 네. 투자할 때가 돈을 막 넣었다가 빼고 할 수 있는 게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좋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많이 들었던 경제신문 보면서 했던 게 뭐냐? 지배구조하고 주주가치. 주주가치.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얘기하고. 근데 작년에 보면 LG화학이 인적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적 분할 생각했는데 물적 분할하면서 욕 엄청 먹었죠. 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신규 상장하는데 주식을 넣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놈의 한국 주식은 도대체 주주 가치는 생각도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점점 천명하고 SM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며칠 전에 현대차 그룹까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뀐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 침체니까 이제 주가를 올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겠죠. 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메뉴를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요 준비한 거 갖고 왔는데 제가 실적하고 시가총액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엔터주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트렌드 얘기했잖아요. 네네. 올해 트렌드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덜 덜 받는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그다음에 확실한 모멘텀.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네. 그러면 주주 가치가
좋은 거. 그렇죠. 그거 보니까 엔터주가 경기를 봤나요? 우리 중고등학생 죄송한데 중고등학생들 경기 나쁘다고 해서 자기 좋아하는 공연 안 보러 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뭐 10가지 뭐 이모티콘 안 삽니까? 얘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네. 막지만 않으면 다 사거든요. 엔터주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그렇죠. 그런 네.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성장주입니까? 성장주인데 멀티플 막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SM이 최근에 주주 가치 굉장히 많이 평가해버렸죠. 네. 순이익의 20%를 막 해주겠다. 정확하게 들어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가장 이게 화두는 여기 보시면 엔터주가 또 우리의 트렌드에 딱 맞는 형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SM 있고 JYP가 있고 YG엔트가 있고 하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매출액이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800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률 10%밖에 안 나오죠. 아, 예. 자, YG는 매출액이 400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11% 나오죠. 네. 근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SM의 반이죠. 아, 예, 그러네요. 반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1조 6천억이고 2조 3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조죠. 영업이익 14%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근데 하이브는 지금 다 보면 매출액 대비 굉장히 비싼 형태의 종목이죠. 네. 왜냐하면 SM의 8천억이고 얘는 1조 6천억이니까 2배밖에 안 돼,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지금 뭐 2배면 4조인데 지금 7조니까 하이브는 비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YG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죠. 근데 보세요. JYP는 3천억 버는데 영업이익이 900억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4천억 버는데 영업이익이 400억밖에 안 돼요. 아하.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상한 사업을 많이 하고 CEO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3, 4번 빼버리면 돼요. 아, 그럼 현재 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종목은 JYP. JYP가 제일 잘 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SM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게 870억밖에 안 되는데 라이크 기획에서 이제 앞으로 200억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수만 회장이.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돼요? 870억이 아니라 1,100억이 돼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주가 순이익에 대한 20%를 전부 다 주주 가치를 환원하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JYP하고 SM 제외하면 나머지가 좋아 보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엔터주 중에서도 하나하나 따지면 1등주, 2등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3년 트렌드도 잡아놓고 그 트렌드 내에서 이제 종목 분석을 하나씩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떤 게 주도주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도 작년부터 계속 가져가는 거죠. 트렌드에 맞으니까. 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언제 팝니까? 경기가 조금 회복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IT주 가야 되니까 네. 요거 이익실하고 그걸로 붙으면 되는 거죠.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얘기했던 차트나 이런 거 보고 종목 보고 막 이렇게 매매하지 말고 경제 신문 읽고 아까 수출 증가율을 보고 트렌드를 보고 이 트렌드하고 다르게 남들과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보세요. 외국인들 매수 종목들을 제가 아까 2022년 7월 달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16조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 샀는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NA솔루션, SDI, 현대차,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LG화학, KTNG, 삼성전기, 에인소프트, 셀트론.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16조를 샀는데 2% 3% 이상 수익 난 거 있습니까? 없네요. 없죠. 네. 외국인들이 16조를 샀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네. 고점에 다 물렸죠.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 산 것도 2차 전지하고 다 좋은 종목 사잖아요. 그리고 네. 저평가된 종목들. 네. 근데 이 종목들을 막 올리면서 막 뭐 샀다가 막 올리면서 그러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계속 기면서 받아내는 거죠. 그럼 싸게 다 받잖아요. 네. 그럼 개인들은 계속 물려 있는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올렸다가 팔고 올렸다 팔고 이렇게 하면 개인들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아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을 보고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대표님 나는 올해 승부를 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매수 종목 사면 안 되죠. 네. 올해 바로 올리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 위에 개인들이 물렸던 종목들을 조금씩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뭐 해야 돼요? 모멘텀 있는 테마주 주도주 해야 되고 올해는 박스권 갇힌 거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 사도 됩니까? 사도 되죠.
언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포지션을 맞추는 거죠. 얘네 올해 승부 보려고 사겠어요? 올해 매집하고 내년 상반기 매집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 좋아지면 쫙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되면 또 개인들 지겨워서 다 팔고 나가고. 그러니까 길게 보려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보는데 재밌는 건요. 네. 절대로 허튼 종목 안 사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싸고 많이 떨어진 종목, 성장 좋고 이런 것만 사잖아요. 정말 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크게 낼 분들은 외국인 매수 종목 사면 안 되고요. 길게 보신 분들은 싸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종목들 사서 한 2년 동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보실 종목들 여러분 방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제 다음 주부터 7주간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제 구체적인 종목과 투자 전략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강의들이 이어질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올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 강의는 좀 쉽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디프레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16조를 바닥에 사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 트렌드에 맞는 주식만 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워런 버핏의 자산 축적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시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워런 버핏이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입니까? 50대부터. 아, 그러네요. 그전에 없잖아요. 예. 그죠? 본인 몇 살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예. 어쨌든 5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추어들은 시세와 수익 그리고 내가 손실 난 것들 금방 만회하려고만 생각한다 그러고 프로들은 리스크 관리와 멘탈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멘탈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시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책 같은 거, 그다음에 요런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지금 시기에는 멘탈 좀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하는 게 1,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승부는 나중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마음 자세를 좀 새롭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또 이 방송 보면서 야,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 갖고 와.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 당장 다음 주에 상승할 종목 갖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자식들한테 항상 얘기했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트렌드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8주 동안 제가 정말 좋은 거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좀 마음가짐, 좀 멘탈, 좀 차분하게 내가 8주 동안은 배우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차분한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워런 버핏도 50부터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M&A에서 돈 벌었는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뭐 아니에요. M&A에서 돈 많이 벌었지만 투자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전기차 대표적인 전기차 있죠. BYD 팔았잖아요. 워런 버핏 그 13년 갖고 있었습니다. 그 8배 났잖아요. 13년 동안. 예. 근데 그 중에서 8년을 안 움직였어요. BYD가. 와. 근데 딱 3년 동안 8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네. 대가들도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 대가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간다는 건데 여러분들 뭐 당장 내일 갈 종목을 내놔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못하죠.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진행되는지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네. 근데 이거 궁금하면 500원 줘야 되는. 아. 이렇게 하면 또 아재라고 그럴까요? 썰렁하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스페셜 커리큘럼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네. 보면 대부분 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처음에 오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15분 동안은 앞에 제가 혼자 강의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시장의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황을 한 15분 동안 들을 수 있겠죠.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은요, 각 편마다 최근의 시황과 종목에 해당되는 기술적 분석을 접목할 거예요. 막 옛날에 막 1년 전에 있었던 거, 2년 전에 있었던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시의성 있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겠죠? 기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오세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원래 저녁에 무방을 잘 안 해요. 근데 아마 요걸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좀 부족할겠죠. 근데 시청자분들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에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오늘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 1시간 반 동안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 무료네요. 예. 예. Q&A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막 들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매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회식하지 마시고 술 먹으러 가지 마시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오셔갖고 네. 저랑 1시간 반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조일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무료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좌상단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조일교 대표님의 스페셜 자료집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일교 스페셜 첫 시간. 오늘은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를 비교해 봤는데요. 2023년 성공을 꿈꾼다면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겠죠.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 스페셜 클래스와 조일교 대표가 그 이정표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조일교 스페셜의 첫 번째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멀리 나는 새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조일교 스페셜과 함께할수록 여러분의 시야는 더욱 확장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 한국경제TV 와우넷 조일교 파트너가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합니다. 조일교 스페셜만의 특별한 이벤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주세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식과 파생, 교육 VOD와 자료집이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시황을 타고 성공으로 향하는 조일교 스페셜.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